네, 제 11강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에서는 이제 우리가 재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봤죠. 2교시에서는 이제 재난과 정신건강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살짝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3교시에서 계속 이제 해야 될 문제는, 국내 재난관리 체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어, 우리가 이제 그 국내 긴급재난이 발생하면 대응 체계가 있습니다. 그게 자연재난과 관련해서는 소방방재청이 지휘를 하고 있고요. 사회재난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행정안전부가 지휘하고 있습니다. 지휘체계가 이렇게 되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지휘체계가 단일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자연재난은 소방방재청, 사회재난은 행정안전부. 이렇게 이제 지휘체계가 단일화되어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해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우리가 재난이라는 것은 상황 발생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합니다. 어떤 그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상황이 발생하면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 상황 발생하고 대응 체계에서 내부 보고 체계나 어떤 상황을 지휘하는 문제나 관리하는 업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혼선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지휘 체계가 단일화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지휘 체계 내부 보고 체계가 너무 이제 형식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너무 상명하복 방식으로 돼 있다는 있을 때 이게 이제 혼선이기도 하고 상당히 이제 더뎌집니다. 신속한 대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 재난재해가 이제 시스템상에는 재난재해 시 행정안전부 소속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돼서 그 상황을 지휘하게 되는데,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상황에 따라 지휘체계와 관련해서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게 현 시스템이다 그 말이죠. 이 부분은 여러 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처가 늦어지고 있고 그 현장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뭐 이런 부분으로 신속한 그러니까 현장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처, 재량권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종의 중앙재난안전대책만 바라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휘 체계가 혼선에 빠지고 결국은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대처가 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이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이제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이 갖추어져 있는데 표준 매뉴얼이 있고 실무 매뉴얼이 있고 그리고 현장 조치 매뉴얼이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산하 지원 기관에서 실무 매뉴얼이 200여 개가 있고요. 그리고 현장 조치 매뉴얼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3,200여 건이 있죠. 이렇게 표준 매뉴얼, 실무 매뉴얼, 현장 조치 매뉴얼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져 있지만 산하에서는 보세요. 실무 매뉴얼이 200여 개, 그러니까 현장 조치 매뉴얼이 3,200개라면 이게 너무 많은 매뉴얼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그 어떤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이제 그 어렵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것을 또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합리적이고 통합적인 재난관리 시스템 하에 일사불란하게 긴급성은요, 일사불란해야 됩니다. 일사불란하지 않을 때 일사불란하거나, 일사불란해야 될 때, 긴급해야 될 때, 긴급하지 않으면 결국은 신속한 대처가 안 되죠. 그리고 이게 부재하다 보니까 기관별 역할이나 책임, 특히 책임, 그러니까 내 책임이야 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상대에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관별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하면
이게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체계적 대응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한계입니다. 이게 이제 한계가 항상 존재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통합적 재난관리 시스템, 이게 이제 그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게 통합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중복되거나 어떤 것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종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통합적인 것이 다 이게 나쁜 건 아니고, 여기서 긴급성을 요할 때는 이 통합적 재난관리 시스템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재난관리 체계는 보면 재난 시에 정신보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죠, 가장. 왜냐하면 당연히 재난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당연히 그것이 강도가 아까 얘기했듯이 급성이거나, 그리고 또 그 통상적인 거나 또 복합적인 거나, 여하튼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마련이, 그런 반응 정도는, 장애까지는 안 가더라도 반응까지는 겪게 마련입니다. 그럼 반드시 정신보건 활동이 결부돼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그거에 대한 법적,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문제고, 재난재해 관련법이나 제도나 그런 인프라를 구축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구축하고 확충하기 위해서 투자가 필요한데, 그게 상당히 미흡한 지금 현재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부처 간의 협업 체계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국가라는 존재는 정치적인 이론체인 국가가 조정 기능이 강화돼야 된다. 아까 조정한다는 거. 이게 조정한다는 것은 크게 보면 누락된 것을 보충해주고, 또 중복된 것을 일종의 질서를 잡아서 하나의 체계로 구축해줘야 되고, 연결 체계로 구축이 되고, 또 이렇게 협업되지 않고 자원이 연계되지 않으면 그 연계해줘야 되고, 이런 기능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도 상당히 이제 반드시 재난에는 정신보건 서비스가 결부되도록 하고 반드시 제공해야 되고, 이것을 이제 재해 통합관리 시스템 하에 이게 다 넣어야 되죠. 해야 돼요. 이 부분들을 다 도입을 해서 그런 도입이 절대적인다는 거죠. 도입하느냐 마냐 문제가 아니라 재해 통합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을 제대로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법적 근거를 좀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겁니다.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방역 체계는 질병관리본부가 담당해 왔습니다. 이 질병관리본부는 전염병을 연구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가 2003년 사스 유행으로 감염병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설립됐죠. 그래서 질병관리본부가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립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15년에 메르스가 유행했죠. 근데 이제 이 질병관리본부가 초기에 방역 조치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죠. 우리가 이러한 평가를 받으면 이제 그 이유가 뭘까를 분석하죠. 뭐 분석을 해봤더니 질병관리본부가 보건복지부 산하 소속이단 말이죠. 그래서 신속한 방역 조치를 위한 이제 규제 설정이나 어떤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처가 신속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19의 장기화가 되죠. 코로나19가 장기화되기 때문에 신속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하나의 방안으로 이제 평가하고 분석해 보아서 거기에 따른 대처 방안으로 질병관리본부를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자 해가지고 승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예산 확보도 하고 법률적인 제안도 해서 법률을 만들고 또 정책과 집행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병관리청은 이제 감염병 예방법 등 이제 법률을 직접 소관하고 관여하고 또 감염병과 관련된 정책도 마련하고 그래서 그것이 예방하고 퇴치하는 것에 대한 정책도 아주 그 적합하게 적절하게 만들 수 있는 거고 그 정책이 일종의 그 재난 피해자들하고 직접 가도록 집행하는 거 결국 행정의 업무인데 이게 이제 전달 체계들도 꼼꼼하게 이제 챙기고 직접 챙김으로써 결국은 그 정책, 법률, 행정 이 세 가지 영역을 집행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은 질병관리청이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운영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실질적 대처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전염병이 계속 주기가 짧아지고 대형화되고 팬데믹화되고 그 피해 역시 커지고 그런 것에 대응해서 질병관리청이 앞으로 이제 잘 대처해 나가야 된다. 이게 하나의 이제 과제로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코로나 블루라는 이런 이제 신조가 마련됐습니다. 2019년 중국 우한시에서 이제 처음 발견됐죠. 코로나19가요. 코로나19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그 혼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것은 2020년 2월경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감염병이 확산됐죠. 이게 이제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가면서 대유행으로 가면서 결국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나라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지침이 이제 계속 내렸고, 이로 인해서 2년 넘게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지침을 우리는 이제 지키게 된 거죠.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되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가 생기게 됐죠. 코로나19라는 특정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2021년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서 조사해 보니까요. 60.2%는 평소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답답하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미래의 불안이 우울감을 가져오고 그것이 이제 외롭다고 느껴지는 거죠. 서로 간에 단절된 소통을 하지 않고 사는 것에 대한 이제 일종의 반응이죠. 외로움이 일상적 감정으로까지 이제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이게 평소 외로움이라는 개념이 어떨 때 우울할 수도 있고 외로움을 느낄 수 있지만 계속 우울하고 외롭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일상적 감정이 됐다는 겁니다. 어, 거기서 49%가 코로나 확산으로 심리적 답답함과 우울감을 느낀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 이게 49% 정도죠. 거의 50%에 육박하잖아요. 그리고 이건 코로나 유행 초기에 실시했던 조사 결과하고 비교해서 14%의 포인트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이제 증가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장기화되고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 상황, 이게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이 결국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하죠. 그래서 이 장기화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언제 종식될지 모른다는 불안, 이게 이제 답답함과 우울감을 느끼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었고, 이 사회적 분위기가 계속 확산되는 결과로 이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는 이 49%가 응답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우리가.
뭘까요? 강력하고 통합된 의료 정책도 필요하고요. 정신건강 지원 정책이 무엇보다도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의료 정책과 정신건강 지원 정책이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특히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재난이 발생하면 정신건강 지원 체계가 작동하도록 이렇게 법률로 아예 딱 규정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국가는 그러한 것들을 마련해야 되고, 또 그러한 지지 체계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정신 건강과 관련해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존하고 국가를 안보를 지키는 것이 결국 국가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이 역할은 절대적인 것이지 어떤 것이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국가가 그 역할을 하도록 우리가 일종의 주장도 하고 그러한 독려도 하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압력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재난과 정신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의미 있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돈 룩업 위를 보지 마 이런 개념인 것 같고 이 영화 제목입니다. 위를 봐 룩업 위를 보지 마 돈 룩업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영화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세 가지 정도를 보면 재난을 겪은 피해자의 심리 정서적 반응은 어떨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고, 재난을 처리해야 될 지도자들이 심리 정서적 반응은 어떨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지도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아주 더 근본적인 얘기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이 영화와 관련해서요. 그리고 재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영화는 상당한 많은 것을 우리를 생각하게 하죠.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이게 어떤 지도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도 한다는 거죠. 이 영화는 블랙 코미디라고 하는 장르의 영화입니다. 우리가 블랙 코미디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나 사회에 대한 잔혹하거나 통렬한 풍자와 반어를 내용으로 하는 희극입니다. 의학사전에 따른 개념적입니다. 이 블랙 코미디는 풍자를 담고 있죠. 그러면서 인간에 대한 본성, 사회가 어떠해야 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을 풍자를 통해서 그러나 반어법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희극이라고 할 때 사회 병폐나 인간 생활 등을 웃음거리를 섞어서 여러 가지 이제 풍자적으로 다룬 그 형식을 희극이라고 합니다. 이 블랙 코미디는 일종의 희극입니다. 그래서 돈 룩업은 이런 블랙 코미디를 영화화한 거죠. 그래서 우리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천문학과 대학원생인 케이트 그리고 디비 아스키와 담당 교수 랜들 민디 박사는 태양계 내의 궤도를 돌고 있는 혜성이 지구와 직접 충돌하는 궤도에 들어섰다는 것은 엄청난 이제 사실을 발견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계속 알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구를 파괴할 에베레스트 크기의 혜성이 다가온다는 불편한 소식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정부 기관 사람들은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죠. 그래서 특히 대통령을 위수한 권력자들이 이런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거도 이렇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죠.
그래서 이 소식을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이제 언론 투어에 나섰지만 이제 성과가 없고, 결국은 혜성이 충돌한, 지구에 충돌할 남은 시간이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내내 이제 뉴스와 정보를 쏟아지지만 이 중요한 뉴스는 대중의 주의를 끌지 못하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정부는 스캔들을 덮기 위해서 혜성 충돌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또, 핵무기로 궤도를 바꾸기로 결정하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갑자기 수정 가치, 근데 이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결국은, 갑자기 수존 가치 희귀 광물이 있다는 이제, 이유를 제시해서 이 기업가가, 어, 이렇게 제안하죠. 드론을 보내서 혜성을 쪼개서 지구에 떨어뜨리고 이런 계획으로 이렇게 수정하죠. 이렇게 해서 드론 계획은 이제 결국은 이제 실패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대한 혜성이 지구를 덮치고 인류는 멸망한다. 결국 인류가 멸망하는 데까지 보여주죠. 이 돈룩압은요. 이게 자연 재난이 인적 재난과 섞여서 결국은 사회 재난으로까지 번지게 되고, 결국 이게 이제 결국은 인류가 멸망하는 이러한 이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돈루갑에서,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어 하늘을 쳐다보라는 이제 그 메시지, 그 국민들의 여러 가지 어떤 메시지에 대항해서 정부는 오히려 돈루갑 해가지고 결국은 그 하늘을 쳐다보지 마, 이런 이제 일종의 반응을 보이면서 그냥 파국으로 치닫는 이런 영화입니다. 우리가 이제 재난이라는 것은 건강한 사회 속에서 예기치 않는 거대한 위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이 재난은 어떤지 어떤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사회 속에 있어요, 항상. 재난은 존재하죠. 원초적으로 존재합니다, 재난은. 그래서 그 일종의 그런 재난이 드러나는 거죠. 예기치 않게 드러나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누갑은 결국은 여기서는 정치 또는 국가가 재난 대처에 상당히 이제 실패했다. 그 실패에 대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역설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또 유쾌함 속에서 풍자를 드러내는 블랙 코미디를 통해서 일종의 더 신랄하게 풍자하는 것이고, 특히 자연 재난에 대해서 이제 올바른 대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자연 재난, 인적 재난, 뭐 사회 재난 이렇게 나누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계속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재난이 일어난다,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 재난에 대한 올바른 대처는 결국은 정치 논리도 필요 없죠. 이 영화에서 보여줘. 정치 논리에 빠지니까 파국에 치닫는다. 또 경제 논리에 빠지니까 또 파국에 시달린다. 그리고 여러 다양한 인류가 만들어낸 문화적 여러 가지 가치 체계, 결국 인간들의 반응, 이것과 전혀 무관하죠. 자연재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성은 지구를 덮치죠. 떨어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국가 등의 재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이 없으면 결국 인류는 파멸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제 제대로 풍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난에 대한 궁극적인 대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랬을 때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죠. 결국은 인류 구원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오직 재난에 대한 실질적이고 유효한 해결책을 이성을 가지고 집중하고 그 현 상황에 맞춰서 대처가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재난에 대한 우리가 대처를 함에 있어서
돈 누갑에서 보여줬듯이 우리가 이제 무슨 정치 논리를 쓴다든지 경제 논리를 쓴다든지 그동안 인류가 만들었던 문화적 문명적인 어떤 가치체계나 그러한 도구들이 유용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만연히 대처를 하다가는 결국은 제대로 된 대처, 유효한 대처,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효과적인 대처에는 실패하고 결국은 인류는 파멸로 나아갈 것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재난과 정신건강의 문제는 여러 가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든 여러 가지 트라우마로 인한 질환이나 장애가 나타나겠지만 또 궁극적으로는 이 재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그리고 우리의 대처 능력 그리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 이런 부분들이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어, 모색하고 궁리하고 그 대처의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재난에 대해서 11강에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그리고 이것은 재난은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가지고 있어야 될 감각이 뭘까요? 재난은 일어나게 마련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재난에 대한 대처는 이 순간순간 우리가 항상 재난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 재난은 예기치 않게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곁에 있다. 이런 자세로 재난에 대해서는 항상 생활과 일상의 평온과 함께 항상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이번 재난을 통해서 재난과 정신건강을 통해서 재난은 따로 있는 거야. 일상하고는 다른 거야. 그냥 잘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재난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거기에 대한 대처도 항상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안전이라는 거. 우리가 생명, 신체의 안전이라는 것이, 어떤 욕구적인 측면을 넘어서 우리 삶을 좀 더, 보다 나은 사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것과 연동되어 있다. 이것을 항상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